기관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이용자들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참여한다. 그리고 운영자들의 의견이 충돌날 때는 합의 메커니즘, 즉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중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블록체인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사실은 탈중앙화를 설명할 때 그거요, 데이터베이스가 분산돼서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깨져도 다른 쪽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탈중앙화의 핵심은 모든 이용자들이 운영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이 충돌날 때는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중재한다. 그 다음에 똑같은 블록체인이 모든 이용자들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죠. 그 얘기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네가 볼 수 있는 정보는 나도 볼 수 있다. 자, 똑같은 블록체인이 모든 이용자들의 PC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를 수정하려면 모든 이용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사용자는 1억 명이 넘죠.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를 수정하려면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들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불변성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immutability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은 제가 그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가 보통 블록체인의 불변성 얘기할 때 인티그리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무결성과 불변성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결성, 인티그리티라고 얘기하는 건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키를 가진 사람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를 만든 사람조차도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티그리티라고 부르지 않고 immutability, 불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마지막 특징이 보상이죠. 중앙에 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용자들이 운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운영에 참여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다. 그러면 금융기관의 CEO가 회사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억대 연봉을 받죠. 그런데 예를 들어 블록체인을 이용한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 DeFi 같은 경우는 모든 이용자들이 운영에 참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장이 가져가야 될 연봉을 이용자들이 나눠 갖죠. 그래서 보상을 나눠 갖는 겁니다. 자, 테라루나 같은 경우에 사건이 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블록체인 저럴 줄 알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기술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테라루나가 그런 기술을 쓴 거지. 테라루나는 텐더민트 방식의 디포스 방식을 썼죠. 위임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 건 주주총회의 의결권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 즉 코인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걸 남한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테라루나에서 의견을 개진한 사람 수를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실제 테라루나의 CEO와 그 개발자들 외에는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회사의 운영에 대표와 개발 조직원들만 참여했다는 얘기죠. 당연히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블록체인이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는 걸 볼 때는 이 블록체인 시스템의 운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있고 그게 얼마나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고 있는가, 그걸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보면 블록체인의 본질은 협동조합 철학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이 협동조합 철학을 바탕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1세대에는 아까 비트코인처럼 단순히 금융 시스템을 협동조합화 시키는데 블록체인이 활용됩니다. 처음에는 전자화폐를 만들려고 그랬고 은행이 없이 동작하는 전자화폐. 그러다가 이게 금융 전반으로 확대돼서 DeFi라고 하는 게 나오죠.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 그러다가 2세대로 넘어오면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 같이 이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협동조합화 시키는데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개념이 DAO라고 하는 개념이죠.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그래서 프로그램으로만 동작하는 인터넷상의 협동조합. 그러다 3세대로 진화하면서 개인의 신원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등기업 쪽에 이제 블록체인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DID라고 해서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념. 또 요새 핫한 NFT 이런 것들입니다. 보통은 제가 NFT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도 있고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 그래 단순히 전자화폐 만드는 데 써야지 이러다가 야 저런 협동조합 성질을 이용하면 되게 여러 가지 응용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온 대표적인 게 스티밋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블로그 서비스들 많이 이용하는데 내가 쓴 글은 네이버나 카카오의 중앙 서버에 저장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검열을 할 수도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게 수익이 안 맞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서비스를 내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협동조합 형태로 바꾸자. 그래서 좋은 글을 쓰는 사람한테는 아프리카 TV 별풍선 같이 전자화폐로 보상을 주고 또 그걸 큐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그걸 리트윗한다거나 좋은 댓글을 주는 사람들한테도 일정의 보상을 주죠. 그리고 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것이 움직이게끔 하자. 즉 기존의 블로그 서비스를 협동조합화시키자. 이게 스티밋 서비스입니다. 이게 초창기에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로 웹툰 작가들이 대거 스티밋으로 이동을 했었죠. 뭐 가격이 그 후에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요새 다시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요새 동영상 서비스가 대세죠. 그런데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모든 컨텐츠들은 구글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실제 검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이것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협동조합화시키겠다. 이게 D튜브입니다. Decentralized Tube. 우리가 웹 3.0 이따 제가 뒤에서 얘기할 텐데 웹 3.0 얘기하면서 웹 3.0 시대에는요 크리에이터들한테 일정 보상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기관이 독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웹 3.0은 그걸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웹 3.0은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거기서 생기는 이익을 구성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웹 3.0 시대의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유튜브는 웹 3.0 기업이 아닙니다. 이익은 나눠주지만 조직의 운영에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없죠. 그런데 니튜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직의 운영에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웹 3.0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MIT에서는 학위 시스템에서도 블록체인을 이용합니다. 예전에 무슨 타블로라는 가수가 스탠포드를 졸업했네 마네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MIT에서는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valid bitcoin certificat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졸업증명서를 저렇게 휴대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졸업증명서 이미지를 휴대폰에 바로 쏴주면 포토샵 같은 걸로 위변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위변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유사한 시스템을 우린 이미 쓰고 있죠. 그게 바로 이 쿠브라고 하는 앱입니다. 쿠브 앱을 보시면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접종인증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졸업증명서 얘기를 하면 아니 저걸 뭐하러 저렇게 합니까? 우리 전자정보 사이트 가보면 한 300~400종의 전자문서를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전자정보 사이트 가서 확인하면 되지 저걸 왜 블록체인을 굳이 이용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주세요.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자정보는 우리나라에서 베끼는 서비스가 안 되죠.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에서 야 니네 전자정보 사이트 접속해서 확인해봐 이러면 확인이 안 됩니다. 걔네들은 공인인증서 없으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뭐냐면 어떤 블록체인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를 따질 때는 첫째, 블록체인 기술이 이 서비스가 글로벌 서비스냐 아니냐 그걸 무조건 따져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조직의 운영에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아쉽게도 국내 대부분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충족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겁니다. 왜 미국에서 잘 되느냐? 미국은 주 하나가 나라 하나죠. 그래서 주를 넘나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블록체인 써야 됩니다. 유럽 나라가 다 갖다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유럽의 국가들을 넘나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중립지대 표준인 블록체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홈택스 같은 세금 시스템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어떤 나라를 넘나들어도 부가가치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죠. 자, 보안 쪽으로 오면 바이러스 토탈 같은 것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협동조합화시킨 모델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요새는 꽤 저게 성장을 해서 바이러스 토탈에서 못 잡는 것들도 잡아준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나와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 블랙햇 아시아에서 발표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이럴 때 보면 위험 모델링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위험 모델링 기법을 블록체인에 넣어서 탈중앙화 시킨 겁니다. 저희는 저걸 티목이라고 부르는데, 또는 요새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NFT 얘기를 안 할 거지만 NFT를 CV랑 연계시켜서 내가 어떤 취약점 발견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증서를 주고 그걸 내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자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보안 분야에 블록체인이 적용되는 개수가 자꾸 빠르게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스마트 시티에서도 블록체인을 요구하는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1차 산업혁명은 육체노동의 기계화,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이용한 생산,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및 자동화. 그런데 많은 분들한테 4차 산업혁명이 한마디로 뭡니까? 이러면 여기서는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AI, 빅데이터, 센서, 로봇 이렇게 얘기하지 저걸 한 글자로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초개인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애들은 미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공무원들이 오면 걔네들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걔네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스마트 매니팩처링, 스마트 제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 스마트 제조는 뭐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음식도 주문하고 자동차도 부르고 스마트워치 차고 다니면서 동선을 다 기록하고 하죠. 이런 모든 정보가 클라우드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저걸 분석하면 어느 동네 사람들이 몇 월 달에 뭘 좋아하더라, 그 통계 데이터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 통계 데이터를 뽑아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공장에다 보내는 겁니다. 그럼 공장에서 자동화된 로봇이 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그 계절에 맞춰서 생산합니다. 무인 택배 트럭을 통해서 그 지역으로 보내죠. 이걸 스마트 제조라고 합니다. 이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세종에 있는 유니클로나 저 해화동에 있는 유니클로나 제주도에 있는 유니클로나 다 똑같은 거 팔죠. 근데 스마트 제조가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은 패턴 분석이 다 끝났기 때문에 모든 유니클로 매장이 다른 걸 팝니다. 그러면 재고 관리의 부담이 없어지죠. 이걸 맞춤형 대량 생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을 하나의 키워드로 얘기해라 그럼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클라우드, AI, 센서, 로봇 이건 뭡니까?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인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십시오 이러면 목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단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기업인가? 이걸 확인해 보시려면 쟤네들은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내놨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초개인화 서비스, 이런 4차 산업혁명 서비스가 되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가 빙글빙글 돌아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면 업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돈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데이터를 나만 갖고 싶어 합니다. 이걸 정보의 가두리 양식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시면 택시를 타면 똑같은 기능을 하는 앱을 여러 개를 깔아놓고 쓰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 이거는 어디에서든 다 검색되죠.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 구글에서 검색 안 되죠. 이런 게 정보의 가두리 양식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돈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업체들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를 긁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한테 데이터를 주십시오. 뭐 포인트 드릴게요. 뭐 드릴게요. 하면서. 그런데 일단 경쟁자가 다 없어지면 이제 갑과 을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뭐 배달앱 같은 걸 이용해서 했을 때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특정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의 서버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공동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됩니다. 뭡니까? 블록체인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특정 기업의 서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투명한 글에서 담깁니다.
이 데이터는 누구든지 인공지능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맞춤형 초개인화 서비스들을 누구든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위에 올라간 도시를 뭐라 그럽니까? 스마트 시티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스마트 시티는 도시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재 도시의 기능을 조금 더 진일보시키겠다. 이게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세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스마트 시티의 인프라로 블록체인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기술적 장벽은 있습니다. 뭐냐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투명하기 때문에, 즉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는 누구든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랑 반대의 길을 거는 데가 있죠. 그게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회사가 제일 데이터를 잘 다룰까 이렇게 봤어요. 어디입니까? 구글이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할 때 요 자리에다가 구글을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났죠. 야,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구글의 독과점이 문제인데 도시 데이터를 구글에 넘겼다가 볼모로 잡히면 어떡할래?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걸었고 구글은 캐나다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AI 기술은 머지않아 미국이나 중국 몇몇 기업에 독점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AI 플랫폼 독점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AI 기술을 독점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입니까? 아마존, 뭐 네이버, 중국 기업들 이런 데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정밀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AI 기술까지도 독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네기 멜론 대학의 톰 미셸 교수가 우리 정부 초청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AI가 쓰는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는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AI 학습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탈바꿈시키고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코인으로 보상을 주는 그런 회사들이 상당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웹 3.0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웹 1.0 시대에서는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쓰는 이유가 단순히 뉴스를 보거나 논문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웹 2.0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포털 사이트가 만든 어떤 기사를 읽는 게 아니라 내 글, 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남들과 공유하기 시작하죠. 웹 2.0 시대에 돈을 벌던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근데 웹 2.0 시대를 거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 데이터를 갖고 장사하는데 왜 모든 이익은 플랫폼 기업들이 싹쓸이를 하지? 그리고 왜 내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의 몸짓을 불리면서 나는 그 회사의 운영 방향에 있어서 어떠한 의견 제시도 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웹 3.0 시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운영 방향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웹 3.0 시대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내가 어떤 데이터를 올렸을 때 이 데이터는 김승주 거야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놓고 그게 활용될 때는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죠. 그래서 내가 올린 데이터에 김승주 거다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놓는 기술이 뭡니까? 그게 NFT죠. 그 다음에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 데이터가 활용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어떤 겁니까? 그게 암호화폐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조직의 운영 방향에 있어서 내가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 그게 뭡니까? 그게 나오죠.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웹 3.0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의 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구글이 만든 게 아니죠. 유튜브가 딱 나오고 나서 1년 있다가 구글이 인수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할 때 사람들이 야,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랬습니다. 야, 저런 조잡한 영상, 개인 영상 올리는 걸 뭐하러 사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고 4년 내리 적자를 봅니다. 그러다가 5년째부터 흑자로 돌아서더니 지금의 유튜브가 존재하죠. 그렇죠? 우리는 웹 2.0 시대 때 유튜브의 잠재력을 못 알아봤죠.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웹 3.0이라는 게 사실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기회라도 우리한테 줄 수 있으면 뭐 개발자 관점으로서나 투자자 관점으로서 조금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실패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도전을 해봐야 유튜브 같은 실수를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록체인이나 NFT 암호화폐를 보면 기술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우리는 너무나도 코드 취약점 분석에만 올인해 있거든요. 사실은 그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테라루나 사건이 나오고 나서 정부에서는 코드 취약점 분석 인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테라루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알고리즘 디자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약간 좀 바이어스된 게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밸런스 있게 조정을 해서 이런 어떤 인프라 기술들, 웹 3.0 인프라 기술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 연구 주제로서나 우리가 어떤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스마트시티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제일 큰 주안점으로 두셨던 그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어떤 부분들과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들에 대한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시티가 블록체인 기반에서 진행되는 케이스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중기부 관련해서 뭐 규제자유 특구 심사도 하고 뭐 이러는데 실제로 블록체인 관련한 여러 프로젝트들을 보면 난이도가 높은 기술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제 제안서나 정부 측 프로젝트를 보면 일단은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뭘 해보려고 하니까 그냥 고만고만한 걸 합니다.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 위주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서비스는 제공 안 한다든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거봐 블록체인 내가 쓸데없는 거라고 했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시도, 그러니까 실패도 좋으니까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도해보는 게 필요하고 정부는 그렇게 좀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기조 강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김승지 교수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